남은 시간, 따뜻한 저녁 햇살이 시골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72세 박종식은 대문 앞에 서서 멀리서 오는 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랜만에 도시에서 내려오는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고, 이제는 가족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다. 종식은 40년을 공무원으로 일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다. 가족을 위해서였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흘렀다. 그 후로 종식은 혼자 이 집에서 지냈다.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고 전화는 한 달에 한두 번이면 전부였다. 차가 마당에 들어섰다. 아들 준호는 40 중반의 피곤한 얼굴이었다. 며느리 영은은 38,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준호야, 영은아, 잘 왔다. 아버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도시살이 힘들지. 그래도 내려오니까 좋지. 종식은 아들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다. 저녁, 식사 자리. 종식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내왔다. 된장찌개, 김치전, 묵은지. 식사를 하던 중 영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런데요, 아버님. 이 집이랑 땅 문제 말인데요. 종식의 손이 잠시 멈췄다. 뭐가 문제인데? 요즘 세금이 많이 나온대요. 아버님 명의로 두면 나중에 상속세도 많고. 미리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준호가 거들었다. 아버지, 저희가 알아봤는데 지금 정리하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대요. 명의만 바꾸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종식은 웃으며 넘겼지만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래, 그런가. 생각해 볼게.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세법이 바뀌면 더 손해래요. 그날 밤 종식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거실에 모셔둔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내가 없으니 애들이 다 어려워지는구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정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종식은 오랫동안 그 앞에 앉아 있었다. 며칠 뒤 준호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다. 아버지, 이거 좀 봐주세요. 법무사가 작성한 거예요. 이게 뭔데? 재산 정리 및 관리 위임장이요. 세금 문제 해결하려면 이거 필요하대요. 종식은 서류를 들여다봤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거 꼭 해야 하는 거냐? 아, 네.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아버지도 저희도 손해예요. 믿으세요. 준호의 눈빛이 간절했다. 아들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 피를 나눈 자식이 아닌가. 영은도 거들었다. 아버님, 저희가 며칠 동안 알아봤어요. 이게 최선의 방법이래요. 알았다. 어디에 도장 찍으면 되냐? 여기요. 이름 옆에. 종식은 망설이다가 도장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결국 서류 위에 붉은 도장을 찍었다. 잘하셨어요. 아버지, 이제 걱정 없어요. 준호와 영은은 서류를 챙겨 들고 그날 바로 서울로 올라갔다. 곧 다시 올게요. 몸 조심하세요.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종식은 가슴 한편이 허전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들을 믿어야지. 내 자식인데. 그날 이후
그의 이름은 세상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한 달 후 종식은 은행에서 통장을 정리하려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어르신, 이 계좌는 이미 해지되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해지한 적 없는데. 여기 보시면 지난달에 본인 서명으로 전액 이체 후 해지 처리됐네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한 적 없다고.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다. 거기에는 분명히 종식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건 그때 그 서류. 종식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벤치에 주저앉았다. 40년을 모아온 돈, 아내와 함께 한 푼 두 푼 모았던 그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다. 집과 땅도 모두 준호의 명의로 바뀌어 있었다. 종식은 떨리는 손으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아빠다. 통장이랑 집이 다 내 명의로 바뀌었던데. 아, 그거요. 그게 바로 세금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냐?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관리할게요.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그래도 아빠한테 한마디. 죄송하지만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다. 종식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다. 그 후로 아들의 전화는 오지 않았다. 종식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한 번은 영은이 받았다. 아버님, 준호는 지금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게 마지막이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다. 종식은 텅 빈 집에 홀로 남았다. 생활비도 거의 없었다. 아들이 보내주겠다던 돈도 오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종식은 아내의 영정 앞에서 울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 저 애를 위해 살았는데 비 한 방울, 손 한 번 잡는 게 그렇게 힘들더냐? 영정 속 안에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슬퍼 보였다. 몇 달 뒤 종식은 아픈 몸을 이끌고 공공근로 청소 일을 시작했다. 아침 6시 동네 골목길을 쓸고 쓰레기를 줍는 일이었다. 허리는 굽고 다리는 아팠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72세의 노인이 빗자루를 들고 골목을 쓸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봤다. 종식이 형님,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돌아보니 옆집에 사는 박노인이었다. 78살, 종식보다 6살 위였다. 젊은 시절 함께 공무원 생활을 하던 친구였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 뭐 하는 거요? 공공근로 나왔습니다. 박노인은 종식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다. 아들놈이 그랬다며. 소문 다 들었어. 종식은 고개를 숙였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창피했다. 괜찮아. 세상 누구나 다 힘든 시기가 있는 거여. 우리 같은 늙은이들 더 그렇지. 박노인은 그날부터 종식을 챙겨줬다. 아침마다 따뜻한 국을 끓여주고 저녁이면 함께 소주 한 잔을 나눴다. 어느 날 저녁, 박노인이 물었다. 복수하고 싶지? 종식은 술잔을 들다 말고 박노인을 바라봤다.
뭐라고요? 아들 말이여. 복수하고 싶지 않냐고. 종식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다. 하고 싶지. 근데 내 손으로는 못 하겠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원망은 해도 미워할 순 없어요. 그럼 어떡할 거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겠죠.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는 말이여, 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여. 그날 밤 종식은 박노인의 말을 곱씹었다. 마음으로 하는 복수. 그게 무슨 뜻일까? 며칠 후 종식은 마을 통장을 찾아갔다. 통장님, 제가 기부를 좀 하고 싶은데요. 기부요? 어르신, 지금 형편이 괜찮아요. 제가 모아둔 게 조금 있어요. 사실 종식은 아내가 몰래 숨겨둔 비상금을 발견했다. 장롱 깊숙한 곳에 봉투 하나가 있었고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아내가 만약을 위해 남겨둔 돈이었다. 봉투에는 아내의 글씨로 쓰여 있었다. 당신이 정말 힘들 때 쓰세요. 여보, 고맙소. 종식은 눈물을 닦고 통장을 찾아갔다. 이걸 장학금으로 쓰고 싶습니다.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는 거요. 그거 참 좋은 일이십니다. 어르신 명의로 하시겠어요? 종식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아닙니다. 제 아들 이름으로 해주세요. 박준호. 네. 아드님 명의로요? 네. 기증자는 박준호. 그렇게 해주세요. 아들놈이 배워야 해요. 베푸는 게 뭔지. 통장은 의아해했지만 종식의 뜻을 따랐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왔다. 종식은 여전히 공공근로를 하며 버텼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준호예요. 1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다. 아버지. 저 지금 병원에 있어요. 회사가 부도나고 병에 걸렸어요. 종식은 그날 바로 서울행 버스를 탔다. 병원에 도착했다.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병상에 누워 있었다. 아버지.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이 컸어요. 종식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회사가 부도나고 빚만 남았어요. 과로로 쓰러졌고요. 간경화래요. 집이랑 땅도 다 팔았어요. 빚 갚는데. 준호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재산 다 날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종식은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래, 욕심은 누구나 있지. 근데 사람을 잃으면 다 잃는 거야.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영은이 들어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장학금 기부 증서였다. 기증자 박종식, 수혜자 박준호 장학금. 영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어떻게 이런 걸?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종식은 조용히 말했다. 너희가 배신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지. 하지만 마음은 다시 줄 수 있더라. 그게 가족이니까. 준호도 무릎을 꿇으려 했다. 종식이 막았다. 괜찮다. 아픈 몸으로 무리하지 마라. 종식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병실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봄이 왔다. 3개월의 치료 끝에 준호는 회복했다. 준호와 영은은
시골로 내려왔다. 박노인이 빈집을 빌려줬다. 어느 봄날 아침, 종식은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매화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아버지! 준호가 영은과 함께 왔다. 저희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아버지와 함께요. 영은도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저도 잘못했어요. 종식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나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하자. 준호가 아버지를 껴안았다. 영은도 함께 안겼다. 바람이 불어와 매화꽃이 피 흩날렸다. 하얀 꽃잎들이 마당을 가득 채웠다. 박노인이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저게 바로 진짜 복수여.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는 거. 그날 저녁, 부자는 마당을 거닐었다. 봄밤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다. 아버지, 제가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다 실수를 해.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거지. 아버지 장학금, 제 이름으로 하신 거. 종식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너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종식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나도 너한테 배웠어. 용서하는 법을, 다시 믿는 법을. 우리 이제 진짜 가족하자. 두 사람은 한참을 별을 올려다봤다. 부자의 그림자가 마당에 나란히 드리워져 있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준호는 작은 일을 시작했다. 마을 농협 사무 보조였다. 영은은 동네 슈퍼에서 일했다. 작은 돈이었지만 떳떳하게 번 돈이었다. 매일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종식이 만든 된장찌개, 김치전.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첫 장학금 수혜자가 집을 찾아왔다. 21살 대학생 민준이었다. 박준호 장학금 받은 김민준입니다. 감사 인사 드리러 왔어요. 종식이 나왔다. 들어와요. 밥 먹었나? 그날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며 민준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좋은 꿈이구나. 꼭 이루길 바란다. 민준이 돌아간 후 준호가 말했다. 아버지, 제가 돈 더 모아서 장학금 늘릴게요. 이번엔 제대로 베풀고 싶어요. 종식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내가 자랑스럽다. 그날 밤 종식은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우리 아들 제대로 된 사람 됐어.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영정 속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미소였다. 복수는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용서는 사람을 살린다. 미움은 마음을 얼리지만 사랑은 마음을 녹인다. 종식은 그것을 배웠다. 가장 힘든 시간 속에서. 그리고 준호도 배웠다.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진짜 가족으로 사는 시간이었다. 마당의 매화나무가 다시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박종식의 산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다. 용서와 화해의 계절을. 끝.